제발 그만, 제발요. 저는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더 이상 흘러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서 저를 단단히 끌어안은 팔은 조금도 느슨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제 몸을 파고들었죠. 한 번만 더, 응? 귓가에 속삭이는 나직한 목소리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지만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한 번만 더라니요. 오늘 밤 벌써 3번째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대로 아침이 오면 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75. 제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저분이 어째서 이렇게 강한 힘과 끝없는 정력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60평생 이런 남자는, 아니, 이런 괴물 같은 체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존경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그저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최진혁 회장님 댁의 가정부로 들어간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은주, 올해 61입니다.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지 꼭 7년째 되던 해였죠.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년을 꼬박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만 반복했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세상에 정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지만 결혼해서 경기도에 자리를 잡고 나니 1년에 2번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프다는 말 한 번, 외롭다는 말 한 번 꺼내지 못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항상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저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약간의 보험금과 작은 빌라 한 채가 있었지만 혼자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식당 주방에 나가 설거지를 했고 낮에는 다른 집에 가사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 마디마디가 쑤셨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밀려오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불 꺼진 빌라에 들어서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끔찍했습니다. 정막만이 가득한 집.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텅 빈 밥상에 앉아 혼자 밥을 삼킬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 시간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TV 소리만 외롭게 울려 퍼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침실에 있는 커다란 침대가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옆자리가 너무나도 차갑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업소개소 소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주 씨 아주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네, 어떤 자리인데요?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인데 회장님 혼자 사시는 댁이야. 사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월급도 아주 두둑하고 숙식 제공에다가 일도 그리 힘들지 않을 거야. 그냥 집안 살림 좀 하고 회장님 식사 챙겨드리는 정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재벌 회장님 댁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장님은 은주 씨처럼 성실하고 입 무거운 사람이 딱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숙식 제공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매일 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저는 최진혁 회장님 댁에 입주가정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북동 언덕에 위치한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그림 같은 2층 양옥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에서 저를 맞이한 최진혁 회장님은 7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분이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은주 씨라고 했지요? 편하게 앉으세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차에 소파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몇 가지를 물어보셨고 저는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집에서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처럼 편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나도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집이 좀 썰렁해요. 은주 씨가 와서 집안에 사람 온기를 좀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처럼 이라는 말이 사람 온기라는 말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장님 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정원 옆에 딸린 작은 별채가 주어졌습니다. 방도 깨끗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집이 넓긴 했지만 회장님은 늘 서재나 거실에만 계셨고 식사도 소박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은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대하거나 무례하게 구신 적이 없었죠.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3끼 꼬박 챙겨 먹었고 밤에는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회장님께 감사했고 성심성의껏 그분을 모셨습니다. 회장님도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가끔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주말에는 정원을 함께 거닐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에도 평화가 찾아왔구나. 남은 여생은 이렇게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회장님의 그 따뜻한 미소 뒤에 밤마다 저를 지옥 같은 피로감 속에서 울부짖게 만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회장님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최진혁 회장님, 댁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짊어져 왔던 삶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식당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었고, 퉁퉁 불어터진 손으로 차가운 물에 그릇을 닦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가꿔진 정원의 새소리가 저를 깨웠고, 춘자 씨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아침 식사가 저를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은 아침 식사 후면 을의 서재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 사이 넓은 저택을 쓸고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은 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쉴 틈 없이 일만 했던 제게는 이따금 찾아오는 한가로운 오후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종종 산책을 제안하시곤 했습니다. 은주 씨 날이 좋은데 정원이나 한 바퀴 돕시다. 회장님과 나란히 정원을 걷는 시간은 제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정원의 나무 하나하나,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사모님과 함께 심은 목련나무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 그네를 매달아 주었던 벚나무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제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아는 만큼 그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나왔죠. 저는 무심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평생 일만 해온 제 손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롭구려. 저는 깜짝 놀라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혼잣말처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부럽구려. 그 쓸쓸한 목소리에 제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저분 역시 나와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회장님의 서재를 정리하고 제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재의 소파에 회장님이 잠들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분의 어깨가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안 주무시고? 제 말에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분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 잠깐만 내 옆에 앉아줄 수 있겠소? 저는 망설였습니다.
늦은 밤 단둘이 있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마 그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이 집사람 제사였소. 10년이 지났는데도 어젯밤 일처럼 생생해. 아, 그래서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이셨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어깨를 토닥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들 내가 강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난 아주 겁이 많은 늙은이요. 특히 밤이 너무 무서워.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날 미치게 만들 때가 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졌던 그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밤이 무서웠습니다. 은주 씨, 내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만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요. 그냥 사람 온기가 그리워서 그럽니다. 이불 속에서 나 혼자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해서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의 침실 손님용 간이 침대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회장님은 커다란 침대에, 저는 그 옆 작은 침대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이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희미하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는 온기에 잠을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장님이 제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미안하오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분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통해 그분의 지독한 외로움이 제게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그분의 손을 마주 잡아드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끌어당기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하지만 너무나도 뜨거운 입술이었습니다. 저는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입맞춤 속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슬픔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처절한 위로의 요청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룻밤의 인연. 저는 그것이 단지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를 잠시 위로했던 단 한 번의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목을 휘감는 그분의 강한 힘과 제 귓가에 속삭이던 거친 숨소리가 앞으로 제게 닥쳐올 폭풍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방이 아닌 회장님 댁의 손님용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어젯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회장님의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회장님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탁에 앉아 계신 회장님은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고 계셨죠. 은주 씨 좋은 아침이요. 그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회장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멋대로 두근거렸고 어젯밤의 감촉이 자꾸만 떠올라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실수였어. 외로운 늙은이를 동정했던 것뿐이야. 오늘 밤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라도 회장님이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밤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역시 어젯밤은 그냥 해프닝이었어. 회장님도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을 거야.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어둡고 깊었습니다. 은주 씨 이리 와서 잠시만 앉으시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또다시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젯밤은 알아.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은주 씨 없이는 안 되겠소. 회장님의 목소리는 애원조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회장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외로움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동정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러다 하루에 한 번. 회장님은 밤마다 저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단단한 팔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그에게 길들여져 갔습니다. 낮에는 자상하고 기품 있는 회장님, 밤에는 끝없는 욕망을 가진 한 마리의 짐승. 그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7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지독한 외로움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하고 잦아졌습니다. 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가롭게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혹은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도 회장님은 불쑥 나타나 저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집 안에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서재의 커다란 책상 위에서 심지어는 햇살이 쏟아지는 온실 안에서도요.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밤새 시달린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오랜만에 만난 식당 동료였던 경자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꼭 어디 아픈 사람 같아. 병원 한번 가봐. 경자 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회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제가 너무 힘들다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가 과연 그분의 얼굴을 보고 거절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똑똑.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문 밖에서 회장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 씨 안에 있소? 문 좀 열어주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속으로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은주 씨, 강은주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소에 그 점잖고 기품 있던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제가 잠가두었던 방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회장님의 얼굴은 분노와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저분이 제가 알던 그 자상한 회장님이 아니라는 것을.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온 회장님의 모습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휩싸인 한 마리 짐승 같은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나를 피하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는데? 회장님은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다시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저를 거칠게 탐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폭력이자 소유욕의 분출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이 끔찍한 밤이 제발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일어나 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한 모습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서진 문 제 몸에 새겨진 멍 자국들. 이 모든 것이 간밤의 악몽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 같은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장님의 선격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 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항은 더 큰 고통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영혼 없는 인형처럼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몸을 내맡겼습니다. 낮에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고 밤에는 그의 침대에서 끝없는 요구를 받아냈습니다. 웃음도 감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삶은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춘자 씨가 문을 열자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세련되고 도도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그녀는 춘자 씨에게 묻는 말투부터가 거만했습니다. 서재에 계십니다, 아가씨, 아가씨. 저는 그제야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회장님의 외동딸 최서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이끌고 있다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냉철한 경영인이었죠. 그녀는 서재로 향하다가 거실을 닦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온 사람인가, 내 아가씨. 한 달 전부터 일하게 된 강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서연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데 일은 제대로 하겠어. 우리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점점 흐려지시는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서연은 그런 저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최서연은 식사 내내 저를 감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나를 때마다 국그릇을 놓는 위치 하나하나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너무 뜨겁잖아. 아버지 입천장 다 데이라는 거야. 반찬 담은 모양새 하고는. 시장 좌판도 이것보단 낫겠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내 딸이 저러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주방에서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회장님에게 밤마다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딸에게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니.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최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꽤 지쳐 보이네. 아버지가 밤에 잠을 안 재워주시나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최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예전부터 그 벌은 못 고치셨지. 두 번째 엄마도 그래서 도망갔잖아. 당신도 곧 그렇게 되겠네. 그녀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비밀을 들켜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표정이 좀 이상하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즐기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아버지한테 뭘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건가, 돈. 아니면 이 집의 안주인 자리라도 최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아버지를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꽃뱀으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강은주 씨. 나는 당신 같은 여자들 수법 화원히 꿰뚫고 있어. 감히 우리 아버지 재산에 손댈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 이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최서연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서연의 등장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더 거대한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의 의심은 곧 집요한 감시로 이어졌고 그 감시는 결국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연이 다녀간 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집에 들렀고 올 때마다 매의 눈으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날카로운 말로 저를 찔러댔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너무 회장님께 살갑게 구는 거 아니에요. 당신 본분을 잊지 말아요. 회장님은 그런 딸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를 감싸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딸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회장님을 대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회장님의 끝없는 요구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그 행위 속에서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고통스러운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랫배가 쿡쿡 쑤시고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물수건이 놓여 있었고 춘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은주 씨, 정신이 좀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는데 급성 방광염에 몸살까지 겹쳤다고 하더라고. 며칠은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한대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걱정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주 씨 몸은 좀 어떻소? 괜찮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 됐소. 일은 춘자 씨가 할 테니 당신은 푹 쉬기나 하시오. 회장님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불편해지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보. 한참 만에 회장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만 채웠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저는 너무 놀라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분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던 것도 멈추셨고 제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 방에 들러 제 상태를 확인했고 직접 약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약 먹고 푹 자요. 그래야 빨리 낫지. 어느 날 오후에는 회장님이 직접 끓인 따뜻한 생강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몸살에는 생강차가 좋다고 하더군. 내가 직접 끓여봤소.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강차에서는 생강의 알싸한 향과 함께 그의 서툰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우시오. 차가 맛이 없소?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7년 만에, 아니 제 평생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회장님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 저녁에 나하고 외출 한번 합시다. 네, 외출이요. 응,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소. 회장님이 저를 데려간 곳은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와본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주눅이 들었지만 회장님은 그런 저를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 집사람이 참 좋아하던 곳이오. 회장님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다시 깊은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이곳에 와서 식사를 했지. 저 창가 자리에 앉아서 꼭 당신처럼 야경을 넋놓고 바라보곤 했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밤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아내를 만나 열렬히 사랑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겪었던 지독한 상실감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것은 회장님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끝없는 정욕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상처를 입은 채 홀로 외로움과 싸워온 한없이 약하고 여린 남자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님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주 씨 고맙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아닙니다, 회장님. 그리고 미안했소. 그동안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요. 약속하겠소. 저는 그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저를 억압하는 거친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저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에 대한 인간적인 끌림과 애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외로운 남자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불씨는 저택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날 밤 최서연이 불시에 저택을 찾아왔고 그녀의 손에는 저의 모든 과거를 담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서연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얼음 같은 시선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아주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고 오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 밤중에 무슨 행패냐, 예고도 없이. 행패라니요, 아버지. 저는 그저 아버지의 안위가 걱정돼서 달려왔을 뿐이에요. 이 여자에게 제대로 속고 계신 것 같아서요. 최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흩뿌렸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신상 정보였습니다. 제 이름, 나이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제가 그동안 일했던 식당들 살았던 허름한 빌라의 주소, 심지어는 제 남편의 병원 기록과 제 아들의 회사 정보까지 저의 모든 과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은주, 61. 남편은 7년 전 위암으로 사망. 경기도에 사는 아들 하나. 특별한 경력 없이 식당 주방과 가사도우미를 전전. 재산은 낡은 빌라 한 채와 약간의 보험금이 전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아들 사업이 최근 어려워져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던데
맞나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빚 독촉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서연은 저의 이런 사적인 정보까지 뒷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 뒤를 이렇게 캐고 다닐 수가 있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최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다시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상황이 아주 딱 들어맞지 않아요. 마침 아들 사업은 망해가고 있고 본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그러다 마침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는 돈 많은 늙은 회장을 만났다. 이건 뭐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전형적인 꽃뱀 시나리오잖아요. 아가씨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옆에 서 있던 춘자 씨가 보다 못해 소리쳤지만 최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빠져 있어.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그리고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를 원해요? 얼마를 주면 우리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사라져 줄래요? 1억, 2억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요. 내가 깨끗하게 처리해 줄 테니. 저는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의 진심을 제가 회장님께 느끼기 시작한 인간적인 감정을 그저 돈으로 살 수 있는 값싼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왔는데요? 사랑 웃기지 말아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버지가 몇인데, 무슨 낯 뜨거운 소리예요.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제 앞으로 나서며 최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최서연도 저도 춘자 씨도 모두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회장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서연은 맞은 뺨을 감싸쥔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손찌검한 적 없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여편네 때문에 저를 때리신 거예요. 입 닥치지 못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네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다. 회장님은 평생 처음 보는 모습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충격에 휩싸인 최서연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춘자 씨만 남았습니다. 서재 안에서 회장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그의 소중한 딸에게 손찌검까지 하며 저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됐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회장님은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다 미안하오. 내 딸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당신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했구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 제발
내 곁을 떠나겠다는 생각만은 하지 말아주시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저를 자신의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끌어안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같이 있기만 합시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라면 정말로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뺨까지 맞은 최서연의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말로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저를 올가말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아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최서연의 복수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나타나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아들 민준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고용한 흥신소는 민준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회사, 그의 재정 상태, 심지어 그가 자주 가는 술집까지. 그리고 그녀는 민준에게 아주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어머니, 저 대박 계약 하나 따냈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저는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아들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이번 계약만 잘 성사되면 그동안 졌던 빚 다 갚고도 남을 것 같아요. 다 어머니가 좋은 곳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서연이 파놓은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서연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에 일부러 큰 계약건을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 민준에게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어머니의 새로운 주인을 존경하는 한 투자자로 위장해서 말입니다. 민준은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민준에게서 조심스러운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5천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계약금으로 꼭 필요한 돈인데 제가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저는 망설였습니다. 회장님께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회장님께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제 통장으로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아들 일이라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갚지 않아도 괜찮소. 그냥 내가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오.
저는 그 배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 민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최서연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중요한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최서연이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당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녀는 다짜고짜 제게 소리쳤습니다. 네, 아가씨. 이게 무슨...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아가씨 소리야. 최서연은 제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과 그 돈이 바로 아들, 민준에게 송금된 내역이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를 홀려서 결국 돈을 빼돌리고 있었구나. 아닙니다, 그건. 아들 사업 때문에 회장님께서 빌려주신. 빌려줘, 웃기지 마. 차용증이라도 썼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우리 아버지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당신 아들 빚 갚는 데 쓰고 있었단 말이지. 최서연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당장 이 여자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막아요. 경찰 부르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걸려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강민준 씨 사업도 끝이야. 내가 투자금 전부 회수하고 업계에서 영원히 발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나 최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하나만 망가지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제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겠다는 말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최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사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최서연은 그런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건가?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이 각서에 서명해. 최서연이 내민 것은 모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며 위자료를 일절 요구하지 않고 회장과의 관계가 불륜이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회장님을 유혹하여 돈을 뜯어냈다는 거짓 자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악랄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각서에 서명을 마친 순간 최서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꺼져. 이 집에서.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이 각서와 당신 아들의 파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야. 저는 짐 가방 하나 챙길 시간도 없이 맨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저택 어딘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해외에 있는 회장님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분노가 태풍이 되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맨몸으로 저택에서 쫓겨난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흠뻑 젖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며칠 전 시장을 보려고 챙겨두었던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저는 예전에 살던 동네에 허름한 여관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룻밤 값을 치르고 곰팡 내에 나는 좁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낡은 침대에 눕자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린 걸까?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어리석은 엄마. 회장님의 진심을 잠시나마 믿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저는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제가 쫓겨나던 바로 그 시각, 싱가포르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최진혁 회장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거실 CCTV에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서연이 은주를 모욕하고 거짓 각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무릎 꿇은 그녀를 비웃으며 내쫓는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님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소중한 딸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악랄한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은주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깊은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돌아가면 은주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불안한 가정부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식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당장 책상을 내리치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장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 길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서울로 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은주에 대한 걱정과 딸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장님은 서울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춘자 씨를 찾았습니다. 춘자 씨, 은주 씨는, 강근주 씨는 어디 있어 춘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아가씨가 변호사들과 함께 와서 은주 씨를 내쫓았다는 사실을. 회장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연이는, 최서연이는 어디 있느냐? 회사에 계실 겁니다. 회장님은 곧장 차를 몰아 서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표이사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서연은 태연한 얼굴로 결자의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그녀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아버지.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일이 일찍 끝나셨나 봐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 여자 말인가요? 제가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아버지께서 골치 아프실까봐. 역시 제 예상대로 돈이 목적인 천박한 여자더군요. 5천만 원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이야. 이제 걱정 마세요.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붙일 테니까. 그 순간 회장님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그대로 서연의 책상 위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책상 위의 모든 것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사람을 멋대로 내쫓아 네가 그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회장님은 평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으로 포효했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닥쳐, 넌 날 위한 게 아니야. 넌 오직 네 욕심과 네 재산 때문에 이 모든 짓을 저지른 거다.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회장님은 노트북을 열어 어제의 CCTV 영상을 서연의 눈앞에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은주를 비웃던, 자신의 모습과 그녀를 무자비하게 내쫓던 장면을 본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괴물 같은 자식으로 자랐단 말이냐. 회장님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은주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늘부로 넌 내 딸이 아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말을 남기고 회장님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은주를 찾아야 했습니다. 온 서울을 뒤져서라도 그녀를 찾아내서 용서를 빌고 자신의 곁으로 다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사무실을 뛰쳐나온 회장님은 곧장 자신이 가진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은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은 물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탐정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은주 씨를 찾아내시오. 오늘 안으로. 이건 명령이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주가 혹시라도 우마나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표이사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서늘했던 마지막 말, 넌 내 딸이 아니다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가정부 하나 때문에 평생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그녀에게 은주는 그저 위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홀려 재산을 탐하려는 제거해야 할 대상.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고 회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오만함과 자존심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아버지가 저 여자에게 단단히 홀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고 내 뜻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회장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은주 씨, 지금 남대문 근처의 한 허름한 여관에 묵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주소를 받아 적고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여관 건물.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런 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주가 묵고 있는 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 씨, 강은주 씨, 나요. 최진혁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안에서 희미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은주의 모습에 회장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녀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표정. 회장님, 여길 어떻게... 은주씨. 회장님은 그대로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다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오. 회장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주 역시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간의 아픔과 그리움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회장님은 그녀를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 씨 나와 함께 갑시다. 다시는 당신 혼자 이런 곳에 두지 않겠소.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가씨가, 아니 사장님이 저를, 그 아이는 신경 쓰지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요.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주 씨,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가정부로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소. 당신을 내 아내로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하고 싶소. 부디 나와 결혼해 주시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초라한 여자에게 이 나라 최고의 재벌 회장이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집안에 제가 들어가면 회장님 명성에 흠집만 될 뿐입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당신 하나뿐이요.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소. 내 모든 재산과 명예,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그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약지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은주를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최서연 대표를 내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전하시오. 아주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은주를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낼 거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는 가장 소중했던 것 하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피를 나눈 단 하나뿐인 딸이라 할지라도 그의 선택은 이제 서연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곰팡내 나는 여관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한 공간에 와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에서는 회장님이 끼워주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피곤할 텐데 먼저 좀 씻으시오. 저녁 식사를 방으로 주문했소. 회장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리석으로 된 넓은 욕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며칠 동안의 고통과 서러움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된 부드러운 가운으로 몸을 감싸고 나오자 테이블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평화롭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창가로 이끌었습니다. 아름답구려. 회장님은 창밖 야경을 보며 말했지만 그 시선은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 씨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시오. 내가 곁을 지킬 테니. 그 말대로 회장님은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밤새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거친 욕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만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평화로움과는 달리 제 마음은 다시 불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회장님의 딸 최서연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최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도하고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저와 회장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세요? 저 여자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린 거예요, 앉아라. 회장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준비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유언장을 수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 말에 최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이여, 갑자기 그건 왜? 조용히 듣기나 해라.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최서연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재산 문제에 그토록 민감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다만 회장님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네 잘못을 뉘우치고 이분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면, 그리고 이분을 내 새어머니로,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이 결정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모든 시선이 최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걸린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과 그녀가 평생 누려왔던 막대한 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최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게도 그녀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새어머니.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제게 무릎을 꿇고 새어머니라고 부르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인지 아니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악어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저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최서연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극진히 예의를 갖추었고 주말마다 저택에 찾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회장님과 저의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에는 오직 최서연과 춘자 씨, 그리고 회장님의 변호사만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회장님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최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정부 강은주가 아니었습니다. 최진혁 회장님의 아내, 그리고 이 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이라는 사실을. 최서연의 그 눈물 뒤에는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분노와 저에 대한 증오가 더욱 독하게 응축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와 세상 앞에서 완벽한 딸의 연기를 하면서 뒤로는 저를 완전히 파멸시킬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 저택에는 평화가 깃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서연은 완벽한 딸이자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찾아와 저와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쇼핑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하고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정말로 개과천선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역시 딸의 변화에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저택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회장님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회장님은 예전처럼 저를 강하게 원하셨지만 그 행위 속에는 더 이상 거친 욕망만이 아닌 깊은 애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는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꿈결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서연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새어머니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이시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파티를 열어드리는 게 어때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아. 그럼 파티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새어머니는 그날 아버지께 드릴 특별한 선물만 준비해 주세요. 최서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던 비밀스러운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돌아가신 첫 번째 사모님의 유품이 보관된 방이었습니다. 이 방에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목걸이가 있어요. 여왕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청혼하실 때 주신 선물이라 아버지께도 아주 의미가 깊은 물건이에요. 최서연은 벨벳 상자를 열어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새어머니께서 이 목걸이를 하고 나타나시면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새어머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고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최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회장님의 생신 파티 날이 되었습니다. 저택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최서연이 골라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여왕의 눈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모습을 보더니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아름답소. 마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 같구리요.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아버지의 생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는 이제 새로운 동반자 저의 새어머니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새어머니를 오해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어머니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한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 두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녀의 축사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파티장 입구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들은 곧장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은주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당신을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진혁 회장 댁에서 도난당한 여왕의 눈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절도 혐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제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이 목걸이는 서연 씨가 저에게.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제 목걸이를 잡아챘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떻게 당신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분명 며칠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어머니 유품실 금고 안에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처음 안다는 듯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나. 회장님 생신 파티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대담하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서연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척하며 제게 목걸이를 건네고 뒤로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천하의 파렴치한 도둑으로 만들어 회장님 곁에서 영원히 떼어놓으려는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저는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범죄자처럼 파티장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최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축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마지막 순간 저는 최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승리자의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는데 지금은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낙인 찍혀 차가운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했지만 상황은 제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최서연은 제가 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려는 것을 파티장에서 극적으로 발견한 것처럼 모든 증거를 조작해 놓았고 그녀의 말을 증언해 줄 사람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회장님도 이제는 나를 믿지 않으시겠지. 어떻게 이런 추악한 도둑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그룹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 걸까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시자마자 제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달라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해도 단 한 사람 그분만큼은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날부터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서연의 알리바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파티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파티 며칠 전 최서연이 자신의 비서를 시켜 여왕의 눈물과 똑같이 생긴 모조품 목걸이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서연은
파티 전에 진짜 목걸이를 빼돌리고 제게는 모조품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티장에서 체포된 후 진짜 목걸이를 다시 금고에 가져다 놓으며 제가 훔쳤던 것을 다시 돌려놓은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그녀의 비서가 죄책감을 느끼고 박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제 앞에는 휠체어를 탄 회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뵌 그의 모습은 충격으로 인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췌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이제 다 괜찮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의 저택 거실에서 마지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과 저,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져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최서연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새로운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최진혁은 내 모든 재산 중 그룹 경영에 필요한 지분을 제외한 성북동 저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나의 아내 강은주에게 상속한다. 최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며 나의 딸 최서연에게는 그녀가 평생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신탁 자금만을 매달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라는 아버지로서 내리는 마지막 벌이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자 최서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닌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친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서연은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님과 저 역시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성북동 저택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평범한 노부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강가로 낚시를 가고 저녁에는 서로에게 기대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밤마다 저를 거칠게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가끔은 예전에 그 뜨거웠던 밤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격렬한 육체의 탐닉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가만히 끌어안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저의 황혼은 이제 그 어떤 젊음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